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요, 늘 책 소개할 때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제 기호, 아무래도 제가 보고 싶은 책부터 읽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저만 관심 있거나 때로는 서평 소개하는 분들의 함정이 있잖아요. 책을 쭉 많이 들추다 보면 통속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건 뻔하고 이런 유행은 책들은 있고, 그래서 뭔가 독특하고 희귀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적이고 그런 책들을 자꾸 선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단히 묵직한 책인데요. 이 책입니다. 2019년에 부의 대절벽이 온다. 경제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76년이던가요? 그림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명작들, 특히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알고 있는 그림들을 보고 재밌다, 내가 교과서에서 봤어, 사진에서 봤어, 그림에서 봤어, 실물하고 똑같네, 마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분은 그 루브르 박물관 한 바퀴 쭉 돌아보고 뭘 느낀 줄 아세요? 그림 속에 역사가 있구나, 그림 속에 주기가 있구나, 그걸 찾아냅니다. 나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뭔가를 봤다. 빛과 어둠의 주기, 인간의 방종과 참회의 주기, 즉 예술품에 나타난 호황과 침체를 본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나를 스스로 주기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이나 글씨들, 그렇죠, 특히 조각들, 중세시대 때 성화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 다시 바로크로 갔을 때, 로코코로 갔을 때, 낭만주의로 갔을 때, 제1차 세계대전, 그 다음 호황, 또 경제적 불황, 이런 것들이, 그림들이 다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세계사를 주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발상 아니에요? 전 이런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70억이 복제인간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5,100만의 인구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놀라운 통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39년마다 최고점에 도달했고, 상품 가격은 30년마다, 경기 호황과 침체 주기는 10년마다. 우리 베이비 부머를 기준으로요, 몇 살 때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집안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미국은 46세입니다. 일본은 47세예요. 국가마다 이 연령은 다르지만 46세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1, 2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다음에 500년 대혁신주기가 있답니다. 1154년, 1648년, 그 다음 2150년에 정점연대, 250년마다 혁명이 온대요. 루터 종교개혁,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165년마다 시계추가 좌우로 이동한대요. 5000년 문명 주기도 있대요. 제가 호황된 주장하는 사람 아니야? 어쩌다 맞아떨어진 거지. 그렇다면 세상이 우연으로 지배된다는 말이야?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식을 해석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다우지스 있죠, 미국 주식 그래프, 금융버블 원리들을 해석해내요. 하여튼 대단히 흥미로운 통계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인구 문제를 가지고 인구의 부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베이비부머 세대는 확 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인구가 줄었느냐? 절대형 인구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럼 왜 넌 베이비부머 세대가 훨씬 위험했다고 말하느냐? 그건 참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으로 이민자가 확 늘었을 때, 애들을 확 많이 낳았을 때, 갑자기 가계나 이런 것들이 확 팽창했을 때하고 서서히 완만하면서 인구가 가는 것과, 소득 수준이 완만하게 가는 것과, 이민자가 서서히 올라가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계부채의 양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의 속도, 짧은 시간에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국가부채나 가계부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인구 문제 가지고 이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진실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재를 달았습니다. 주기를 좌우하는 거대한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평균 지출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인 1983년부터 2007년 사이에 붐이 조성됐고, 그 뒤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 2020년까지 계속된다. 2020년부터는 추세가 완만해가지고 2022년 후반에는 최저 수준에 도달한 뒤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어려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도 좋은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기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인구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면 인구가 쭉 상승하는 나라가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에요. 이스라엘은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인구를 얼마를 늘리겠다 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인구를 늘리겠다. 이민을 얼마 받겠다. 이게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인구가 하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에요.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일본은 지금 호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카이 세대라고 1947년부터 일본이 그러니까 계산해보죠. 45전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46년 근처부터 이제 다 들어오겠죠. 8월 15일 1년간에 걸쳐 다 들어와요. 만주에서 한반도에서 그 다음 남태평양에서 다 들어오죠. 결혼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 다 죽어났으니까. 47년부터 인구가 확 늘어요. 그걸 단계 세대 그러고 단가의 세대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47년이니까 계산해보세요. 2007년부터 은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고도성장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일자리가 확 부족해지니까 대학생들 취업률이 90% 100%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베이비 부머 마지막 세대입니다. 63년생이니까 아직은 은퇴 시점이 아닌데 베이비 부머들 은퇴를 해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 확 늘어나야 돼요. 근데 안 늘어나잖아요. 그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 가능 인구 15세부터 60세까지보다 더 은퇴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면 누가 먹여 살릴 것이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손은 누가 키울 거냐? 그렇죠. 세금은 누가 낼 거냐? 부부 대절벽에 대해서 한번 이 주기가 어떻게 경제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해리 덴트라는 연구자 소장 참 재밌는 분 같아요. 그 다음에요 히트 메이커입니다. 모네, 마네 이런 인상파 화가들 여러 사람들 있죠. 왜 그 사람들만 좋아하죠? 어느 교수가요 조사를 해보니까 인상파 화가들 7사람만 좋아한대요. 인상파 화가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네나 마네보다 훌륭한 화가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어떤 작품이 히트가 되고 어떤 작품이 세상을 사로잡느냐에 대한 연구예요. 카유 보트라는 화가 겸 수장가가 있어요. 원래 부잣집이었다가 군대 갔다가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림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수집하다가 일찍 죽게 됐어요. 죽을 때 그림을 기증을 했죠. 그때 프랑스 화단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박물관이 받으면 박물관을 없애버릴까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아요.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반만 기증했어요. 그 반 기증받은 목록이 지금 유명한 7사람 목록이라는 겁니다. 마네, 모네, 세잔, 드가, 르누아르, 피사로, 시슬레. 이 사람이 까유보트라는 사람이 후원한 7사람이에요. 커팅이라는 미국 교수가 코넬 대학교 교수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 사람들 그림만 좋아하고 알고 있거든요. 심리학 학생들한테 무명 화가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작품 한 번 보여줄 때 무명 화가 작품을 4번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실험을 해요. 너 어느 그림이 마음에 드니 나중에 그랬더니 반복적으로 보여준 그림을 마음에 들어요. 영화의 원리, 광고의 원리, 연예인 얼굴 원리, 정치인 원리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속담 있잖아요. 부음 낱말 아니라면 뉴스가 얼마든지 나와도 좋다 이러잖아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 일단 유명해지고 알려지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반복적 노출이 히트의 생명이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품이 히트 상품이 되느냐, 어떤 상품이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이분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건 마야의 법칙입니다. MAYA 법칙인데 Most Advanced Yet Acceptable죠. 가장 진보적이 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그래서 친숙한 것을 팔려거든 낯설게 하고 낯선 것을 팔려거든 친숙하게 하라. 디즈니 작품들이 왜 히트 상품이 되는 건지 우리 스토리 뻔히 알아요. 백설공주니 신데렐라니 뭐니 우리 스토리 뻔한 그렇잖아요. 다 권선징악이고 다 해피엔딩이고 그런데도 히트 상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워즈. 이거는 스타워즈를 철저히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책이 나와요. 전 세계에서요 음악의 실리콘밸리, 음악 저작권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필적하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시킨대요. 그 음악을 공익교육의 한 과목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음악 교육을 가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음악의 특성이 가사보다는 멜로디 중심이래요. 그 다음 우리 아바라는 그 유명한 가수 그룹을 알듯이 아바처럼 음악을 일찍부터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K-팝처럼 다른 나라에 팔아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일종 히트 상품을 만드는 시스템도 소개를 해요. 특히 대중문화를 하시는 분들, 정치인들한테 좋은 책이에요. 우리 타블로이드 신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전 그것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타블릿이라 이제 태블릿 있죠. 알약 단어 있죠. 그러니까 타블로이드 신문은 신문을 압축해가지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도 일종 히트 상품한 요건이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 언론 시장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히트작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쭉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1400년에는 인쇄된 책이 없었다. 1700년에는 근대적인 공공박물관이 없었다. 1900년에는 영화관이 없었다. 1920년까지는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이 없었다. 1950년까지는 컬러 TV가 없었다. 2000년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스냅챗 같은 것이 없었다. 기관, 방송, 출판, 앱 등 다양한 기술적 원천을 지닌 것 모두가 정보와 엔터테인먼트의 민주적 보급 및 전달의 혜택을 입으며 계속해서 진화해온 결과물이다. 관심을 먹고 사는 시장에 신참이 들어올 때마다 기존 시장의 질서가 위협받는다. 늘 기존 질서의 붕괴를 경고했다. 하지만 인쇄술 때문에 필사가 고사되는 일이 없다. TV가 나왔다고 라디오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TV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상 스타 때문에 목소리 스타가 빛을 잃는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진화한다는 겁니다. 참 멋진 표현 같았어요. 애틀랜틱 부편집장 출신으로 경제와 미디어 부분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 저널리즘, 정치학, 법학을 전공했어요. 늘 강조합니다만 이게 미국의 글쟁이들의 장점입니다. 저널리즘, 정치학, 법학. 한국 이렇게 서너 개 하는 사람 있을까요? 데릭 톰슨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부의 대절벽은 해리 덴트입니다. 인구 구조와 소비 흐름의 변화에 기반을 둔 경제 전망과 투자 전략 분야의 최고 권위자고 인구 절벽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분입니다. 조금 묵직합니다만 꼭 우리 시대를 제대로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대절벽 히트메이커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